여러분, 저는 한국의 분노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삶의 만족도 하위권, 같은 선진국 체급에서는 거의 꼴찌, 그리고 스트레스 상위권, 일본에서는 한국을 분노 조절을 못하는 국가로 비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에서는 우리가 자기들보다 더 화가 많이 나 있다고 본 거겠죠. 왜 굳이 한국인은 항상 화가 나 있다고 말을 할까요? 이 대한민국의 분노 사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가 불평등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다른 나라는 이런 문제가 정말 없을까요? 한국인은 일상에서 화가 나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조사에 따른 팩트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도 화는 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홧김에 저지르는 모든 사건들은 아마 다른 나라에도 있을 겁니다. 화가 나면 보복운전을 하기도 할 거고,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 하고요, 일본에서도 길거리에서 혐한 스피치 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인은 그렇게 화가 나 있냐는 말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여기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1982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중에서 당연히 백인 국가니까 백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흑인,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인인데 아시아인이 8건이에요. 다른 인종들과 비교하면 별로 많지는 않죠. 아시아인들은 사고를 별로 일으키지 않고 조용한 편이니까요. 근데 저는 버지니아 공대의 조승희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인 중에서 설마 한국인이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 그래서 못하는 영어로 열심히 2시간쯤 검색을 했습니다. 그냥 범죄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 리스트에서 대충 한국계로 추정되는 이름을 찾아보면 무려 3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중국계보다 절반이나 적은 한국계가 아시아인종계 총기 난사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지, 이것도 정말 한국인의 분노가 탑클래스가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특별히 동아시아인 중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화가 나 있냐는 것은, 그건 정말 단순히 인간이라서 분노하는 감정이 자연스러워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와 문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미국인과 한국인, 일본인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 나라의 정말 평범한 학생이에요. 그 나라 국가에서 어떤 변수도 없이 보통 서민 가정입니다. 돈이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지도 않고 부모가 비정상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미국이라면 저는 그냥 집에 와서 게임을 하고 친구 집에 가서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별거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일본인 학생이라면 학교가 끝나면 부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 와서 뭔가 혼자만의 취미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죠? 집에 가면 아마 높은 확률로 공부 잔소리를 들을 겁니다. 다른 나라는 잔소리 별로 안 들을 것 같은데 한국이라면 잔소리를 높은 확률로 들을 것 같아요. 숙제했니? 오늘 공부 어떠니? 학원 가야지. 그러니까 벌써 일상에서부터 벌써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만한 조건이 어릴 때부터 나옵니다. 게다가 사회에 나와서도 친구와 동료와 만나면은 내 직업이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 돈을 얼마 벌고 서울 사는지 경기도 사는지, 자기가 돈 조금 못 벌면 이런 게 신경 쓰이고 괜히 기분 상하고 짜증나는데, 미국인들끼리도 직업에 비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친구끼리는 얼마 버냐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진 않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일본인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자포자기라고 해야 되나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니까 욕심 부리지 말자. 근데 한국인은 그게 아니에요. 아씨, 나도 좀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했으면 저 정도 버는데, 내가 좀만 노력했으면 저 정도 하는데.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뭔가 부러워하는 그 이면에는 이게 단순히 또 질투라고 보기도 애매한, 저 친구놈도 저렇게 되는데 내가 안 되네? 아, 빡치네. 이런 좀 애매한 감정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인에게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자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하네요. 한국인과 일본인, 서양인들의 사회 심리학적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영향력을 남에게 관철시키려는 주체성이 강하다. 한국인들은 최근의 경제위기나 양극화 현상, 이른바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사회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좌절감으로 분노가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좀 놀랐던 거는 서양인들보다도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점이 더 강하다는 점.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서양인들보다 자기 표현을 더 잘한다는 거죠. 일본인들은 사회 빈부격차, 좌절감 같은 걸 느끼면은 자포자기, 한계를 인정한다든지, 그리고 미국인은 그런 거를 느낀다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감정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회의 불평등, 빈부격차를 보거나 좌절감, 상실감을 느껴도 받아들이는 인식 체계가 다릅니다. 한국인들의 인식 체계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노입니다. 불평등과 사회의 격차, 그리고 좌절감을 보면
분노를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주체성이 높은 한국인. 자, 여기서 이 주체성이라는 뜻을 살펴보죠. 나 스스로만의 생각이 매우 뚜렷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안다. 한국인은 굉장히 똑똑한 편에 속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처신을 잘하고 생존력이 강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그래도 뭐 여지껏 중국의 주변 민족들이 다 흡수될 때까지도 이렇게 버텨온 거 보면 아주 똑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똑똑한 사람들의 단점이기도 한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도전하는데 뭐 망설인다고 하죠. 차라리 모르면 무식하게 도전이라도 하지, 뭐 모르면 무섭다, 알면 무섭지 않다, 이게 아니라 한국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모르면 무섭지 않은데 알고 나서 무서워집니다. 뭐 마치 고기 구워 먹을 때 고추 매운 건지 모르고 한 입 집어 먹을 때까지는 용감했지만 매운 것임을 알고 나서부터는 고추를 먹을 때 항상 걱정하게 되는, 한국인은 미래의 상황과 전체 맥락이 너무 뻔히 파악돼서 쉽게 좌절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게임할 때 20분 썰렌 치는 것처럼 너무 상황을 잘 알아서 빨리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한국인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이거 내가 좀만 노력했으면은 절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뭐 단순한 후회나 망상 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주 빠르게 파악합니다. 이런 주체성,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될지를 아무리 뭐 계획과 실천은 별개라고 해도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뭐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휴일에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야지, 10년만 여기서 일하고 다음에 바로 사업해야지, 주식 이거 팔고 저거 사야지. 한국 사람들한테는 항상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치 정말 내일 할 것처럼, 그리고 정해진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생각도 많고 의욕도 있고 계획도 있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좌절하고 실패할 때 어떻게 되죠? 그 상실감과 분노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는 그냥 버킷리스트로 그냥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꿈이나 희망 이런 느낌인데, 한국인들은 꿈과 소원, 희망 수준에서 끝내야 되는 것도 자기 머리에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평가합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자기 능력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뭐 가게를 열어서 잘 되면은 야, 너만 돈 버냐? 나도 벌어. 네가 할 수 있는 거면 나도 해. 그 수많은 자영업, 창업 뒤의 폐업러시, 그 이면에는 아마 이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근자감 말이죠. 사실 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되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한국 사회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인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 심리가 문화로 발전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머리에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민족의 특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잘 나가는 걸 보면서 니만 잘 나가냐? 우리는 못하냐? 사실 50년대, 60년대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는 따라잡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바로 이 주체성 때문에 이악 물고 경제 발전에서 여기까지 올려놓은 가장 중요한 문화적 유전자가 바로 이 분노와 질투를 참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은, 게임할 때 치면 화가 나가지고 참지 못하는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이 게임을 정말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 뭐 한국인이 왜 게임을 잘하는지 뭐 분석을 하고 그러던데, 사실 여러분 제 생각인데 저는 한국에서 PC방이 다 철거돼도 한국은 여전히 게임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면 빡치는 그 분노량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하고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두뇌 회전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발전했고, 반대로 이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화병이 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한국인은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확실히 분노하는 것은 사실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왜 다른 나라보다 더 예민하게 쉽게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 한반도, 이 조선반도라는 불안정한 지리적 위치와 약한 국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강력하지 않으니 끊임없이 간섭을 받거나 침략당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국가가 백성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백성을 버리는 유전자는 뭐 더 이상 개인의 일탈, 실수, 심리 이런 게 아니라 뭐 한국의 나름의 문화 유전자로서 각인되어 내려오기도 하고요. 사실 임진왜란 선조 때뿐만 아닙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 부산행, 조선왕조는 뭐 틈만 나면 강화도로 런했죠. 이건 뭐 단지 국가가 침략당할 때뿐만 아니라 뭐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그 어떤 유명 아나운서가 네팔에 갔다가 지진이 났는데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비행기를 데려와서 자국민들 다 실어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미국 비행기가 와서 미국인들 전부 데려갔어요. 근데 한국 외교부는 한국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거의 뭐 나라가 국민을 버리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혼자 돌아와야 했던,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금을 모아가지고 나라에 다 전해줬는데 뭐 국가에서 뭐 있긴 합니까? 뭐 금모으기 했던 것도 기념일 지정해가지고 좋겠어요. 이렇게 국민 전체가 열심히 했던 거, 이런 부분은 국가가 개인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뭐 이번 정부는 코로나 대처가 너무 좋아서 예외로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백성을 버리면 이제 이 백성들이 스스로 몸을 지켜야겠죠? 아무리 국가가 자기를 버렸어도 그냥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칼이 없으면 몽둥이나, 그것도 없으면 돌이라도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산이 많아가지고 수비하기에 지형이 좋기도 하고요. 타워 디펜스 하기에 좋은 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조선 반도, 이 한반도를 원정을 가려면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나라 공격하다가 뭐 뒤에서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쑤시고 그래가지고 아마 원나라 이후로부터는 이런 리스크가 있고 해서 뭐 1000년 넘게 정복을 안 하고 방치하는 느낌이죠. 게다가 일본에서 쳐들어오면 이제 잘 구슬려 놓은 중국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살려달라고 헬프를 요청합니다. 외교도 정말 잘한 거긴 한데, 이거는 뭐 자주 침략당하고 하면서 습득한 생존 본능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국가가 자기를 버렸든 버리지 않았든 항상 스스로의 몸을 지켜오면서 자존심, 그 자긍심이 아주 높아집니다. 한국 사람들도 뭐 작지만 강하다, 우리는 작아서 그렇지 큰 나라였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약간의 근자감을 동반한 주체성이 강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일상으로 퍼집니다. 하루 20시간씩 공부해봐. 뭐 죽을 위기에서, 총칼 앞에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겨우 책상머리 앞에서 공부하는 거, 그걸 못하니? 그리고 실제로 그걸 성공시킨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더욱더 근자감이 고취됩니다. 야, 20시간씩 공부하니까 다 성공하더라. 사업 잘 나간다고? 나도 그 정도 노력하면 다 해.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결국 이 분노라는 건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노는 없애고 싶다고 해서 사라질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정말 나쁘게 발현되기도 하지만, 불이 위험하다고 해서 세상의 불을 모두 끈다면 세상에 누가 빛을 밝히겠습니까? 우리나라 특유한 이 버프인 이 분노는 우리에게 이득이었던 경우도 참 많았어요. 그 나라의 역사는 이미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미래를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과거에 눈부시게 성장했다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작고 볼품없어도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조선 세종 때의 눈부신 번영이 채 200년을 가지 못했다면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번영도 마찬가지로 200년을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가 백성을 버렸다면 아마 몇백 년 후에 우리나라의 국력을 비교해 볼 때 언제든지 침략당하고 공격당한다면 국가가 백성들을 버리는 유전자가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들 딴에는 지도부가 살아야 나중에 국가도 재건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과거에 누군가가 나라를 팔아먹었다면 아마 몇백 년 후에 또다시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이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선조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미래에 우리가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는 행동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분노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뭐 같은 나라에 있는 서로에게 향하지 말고 좀 더 뭐 마치 일본 불매 운동으로 우리의 기계를 보여준 것처럼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쪽으로 마치 경제 성장을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분노가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는 우리 스스로의 몸을 불태우기도 하지만 가끔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는 연료이기도 하니까요.